최상천의 사람나라 76강 주권자 나라를 위하여. 오늘이 시민 채널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번에 강의를 할 때, 강의라기보다 약간 브리핑을 할 때, 댓글 올린 분 중에 여기 고별 강의에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사람 밴드를 소개했더니, 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분 정도 모시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여튼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강이기 때문에 강의안 없이 그냥 할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또 여기 오신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동영상을 보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이내에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어떤 면에 극과 극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출산율이 최저이고, 그 다음에 자살률이 최고이고,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또 그 멕시코 다음 정도이고, 또 남녀 차별도, 그죠? 세계 최악이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이건 완전히 생지옥이거든요. 또 반면에 과정이 어떻든 우리나라 산업 중에 세계 산업을 리드하는 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몇몇 분야든 리드하는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있어서는 한국도 꽤 안전한 나라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나라 같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요, 극과 극이 공존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측면에만 너무 우울해하거나 하지도 말고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찾는 것도 저는 우리가 가진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좀 두 가지 얘기만 좀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희망을, 여튼 우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희망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요, 최악인 측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었죠. 몇 개 얘기했는데, 이게 개인으로 말하자면 신체 포기각서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짓을 한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 상위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의회에서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미군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이제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도 옛날의 방위 조약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세계의 깡패 두목 노릇할 때 깡패 짓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그런 조약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세계 최악의 미국 속국이다. 속국 중에서도 어느 정도 속국이냐? 한국 기지를 미군이 한국에 어떤 허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요, 청와대 자리에 미군 캠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볼 것 같으면 전략자산이라는 게, 이거는 미국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적을 초통할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이거든요. 이 전략 무기는 자국 내에서는 자국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출동하고 있죠. 이게 누구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미군 기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또는 정치인들 중에 이걸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거 비슷하게까지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 나왔어요. 누굽니까? 이재명. 네, 이재명이죠. 그 이외에는 아무도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자면요,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지금은 독립운동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그러죠. 이게 베트남 전쟁입니까? 베트남에서 저끼리 일어난 전쟁입니까? 아니죠. 미국의 침략 전쟁, 미국의 베트남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라크 전쟁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마찬가지, 한국 전쟁은 한 반쯤 걸었습니다. 걸프 전쟁, 이 모두 미국 침략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택도 없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베트남이 문제있냐, 이라크가 문제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까? 언어는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언어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그죠? 미국의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조금 우리가 지금 그저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마치 이 얘기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북한이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그죠? 도발을 해가지고, 도발을 해서 그 도발한 것을 미국이 무슨 정의가 군대가 된 듯이 응징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인류의 큰 재앙을 하나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최소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식으로 보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북한 도발론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두고 서신라라 하면 백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걸로 들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조선을 북한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사실은 그죠? 너무나 일방적인 자기 멋대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도발했다. 일면은 맞아요. 미국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자꾸 하니까. 근데 그건 누구 입장입니까? 미국 입장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선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안 지고 용납을 안 해. 우리 자위 능력이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요, 고도의 지성이 필요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요, 수국 꼴통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별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안목이 있어서 그 전혀 아닙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저 끝없이 내면 속에서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왜? 안 걸리기 위해서. 눈총 안 받기 위해서. 요즘은 끌려가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옛날 같으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사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동북아시아는 이미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중심이 어딥니까? 유럽이었죠. 그죠? 그 다음 현재의 중심은 미국이 중심이죠. 그런데 불언간 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건 핵심은 경제 규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여기에서 계속 개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하는 세계의 중심에서도 자기 기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끝없이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어떤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악의 축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미국에는 사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짓 했죠. 전쟁을 했죠. 그렇죠, 그죠? 전쟁 놀이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 산업 구조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은 뭐다? 핵부이죠, 그죠? 그럼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이거 그죠? 중학교 학생한테 물으면 모르냐? 압니다. 근데 어른들은 왜 모를까? 예? 50년대
그만 이미 우리가 겁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선제 타격이 논리는 것도요. 그죠? 선제 타격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 침략입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그냥 정직하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청난 지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선제 타격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듯이 금방 일어날 듯이 호들갑을 많이 떨었죠. 그죠? 그런데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요. 1차 억지력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한국인의 주권의식이 적어도 미국에 대한 주권의식은 대단히 빈약합니다. 뭡니까? 우리보다 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위세를 떨치죠. 베트남 가서 전 세계적으로 약한 나라들에게서 한국 남성들이 위력을 과시했죠. 곳곳에 새끼를 까놔놓고 아무 책임도 안 졌죠.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만요, 베트남 같은 동남아 그 국가들에 가서는 한국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세를 부리지만은 미국 가서는 침도 못 뱉어요. 제 말 틀립니까? 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차 억지력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미국은요,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2차 억지력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최고의 전쟁 억지력이죠.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북한 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한도 핵 지뢰밭이죠. 그렇죠? 핵발전소 핵 지뢰밭입니다. 그러면요,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핵 폭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반도에 그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은요, 어마어마한 전쟁 억지력이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할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왜? 조선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할 테니까. 평화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그렇겠죠? 죽으려고. 그 다음에 3차 억지력은요, 한반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될까? 한반도 전체가 설사 핵 이 파괴력이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한반도가 미국의 압도적 영향하에 들어가는 건 중국은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3차 대전이 벌어진 한이 있어도 선제 공격 용납 안 합니다. 이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났죠, 그죠? 아무것도 발표가 안 났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세 45%니 여하튼 또 이 환율 조작 국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철회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도 지금 강행하기 안 어렵나 봐요. 이럴 때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인이 그죠? 지금 따져보면요, 소위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죠? 타율적 과정을 못 벗어나고 있어. 112년 동안 일본한테 당하고 미국한테 당하고. 그래서 이 112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죠? 한국인한테 굉장히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일본 탓만이 아니고 국내 독재 정권 탓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도 김일성 신국 체제 하에서 그죠? 누구도 나가 없죠. 북은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민족, 경상도 이런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운동 경기할 때 그죠? 저는 일본하고 축구할 때도 잘 안 보지만은 거의 안 봐요. 뭐 별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간혹 보더라도 응원 안 해요. 그냥 즐겨요, 축구를. 일본 놈도 잘하면 야 잘한다 하고. 우리 응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에서 한국인들이 빨리 빠져나와야 나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제1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나를 나라고 부르지 뭐라고 뭐랍니까? 절약하죠, 그죠? 나는 이카는 사람 누굽니까? 전두환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집 안 가죠. 우리 집, 우리 마누라라 그래요. 나 참 마누라 뭐 만들어요? 이상한 사람 만들죠. 그 다음 저희라 그래요. 이건 집단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모습이 딱 떠오르죠. 이거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고 그 하인, 노예적인 사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젊은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애들한테요,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앞으로는 절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절. 그 무릎 꿇는 행동은요, 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 배꼽 인사. 그거 안 됩니다. 그 하인들 인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당당하게 나를 보여주고 그 상대방도 당당한 개인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절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주체성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나를 이제 좀 만들어가는, 발견해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적어도 군사 독재 정권 내지 한 2000년 이전까지는 그죠? 대체로 어떠냐 하면은 한국인들이 거의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보니까 집단주의 종교에 신도화되어 있었어요.
신도화되어 있으면 그 신도화되어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신격화되는 게 있고 의례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죠. 그렇죠, 그죠? 이 종교가 그죠? 종교가요. 인류가 종교에서 빠져나온 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종교에서 그죠? 한번 종교의 덫이 그 어떤 사회가 걸리게 되면요, 천년을 가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서구가 그랬죠. 예수, 보도 듣도 못한 예수를 무조건 믿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천년 동안 못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진실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한 걸음 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대중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직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도 맹위를 잃지 않고 있는 것, 국가교입니다. 남북한의 국가교가요, 남북한 다 이제 국가교가 지배하는데 이게 좀 양상이 달라요. 남한에는 시장 경제다 보니까 국가를 이제 절대화하고, 그런데 북한은 국가를 지배하는 자를 절대화했죠. 그죠? 김일성이 절대화되죠. 그래서 남한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 붙인 게, 남한은 태극교가 지배하고 북한은 뭐가? 수령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극교와 수령교에 해당되는 이 종교적 의례와 절차들이 그죠? 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는 성역이었죠. 지금까지. 누구도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 진 몇몇 사람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촛불이 뭘 했습니까?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제압했죠. 그죠?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죠. 아직도 이거 거부할 사람 좀 나타나고 있긴 있어요. 어디 가면 나타났냐? 야구장 가면 나타난대요. 야구장에서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거부할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 나는 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국가교에서. 국가는 뭐다? 내가 충성할 그 무엇이 아니고 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제1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례라는 게 있죠. 그죠? 이 국민이 뭡니까? 국가교의 신도들이죠. 그게 국민입니다. 지금 요즘 그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국민이란 말이 굉장히 빠르게 퇴장하죠. 그러면서 요즘 뭐라고 말을 씁니까? 시민. 아니요. 시민보다도 주권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는 거는 통치 대상이죠. 그죠? 황국 신민. 근데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죠? 나라의 어떤 중대 사항을 뭘 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교 의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게 거부 운동이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충성맹세가 만들어졌는데 72년도에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우리 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나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체주의고 집단주의적인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이런 집단주의의 질서가 뭐냐면 상명하복 질서죠. 군대식 질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 사람을 아예 계단을 지어 넣죠. 그죠? 그래, 윗사람, 아랫사람, 뭐도 순서도 있다?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죠? 순서 없습니다, 찬물에. 그래서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 전체주의 문화는 그죠? 어떤 이 건물 바깥으로 가면은 이건 다 거의 해체됐어요. 시위 현장에 가가지고 그죠? 지가 나이 좀 많다고 어이 비켜 이럴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요즘요 노인들이 가가지고 자리 비켜 해도요 이상한 놈 다 했네 그래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영역에서는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거리에서는 이제는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에 들어가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쫙 위계 질서가 서죠. 대학까지 그래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거 다 깨부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요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학 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저는 막 그래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단 비슷하게 뭐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여하튼 이 전체주의에서 빠르게 벗어나지만 아직 건물 안에서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교라는 우리한테 너무나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기서는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 깰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시민으로부터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개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주권자 의식은 좀 빈약하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분화되는 거 요까지는 좋지만은 사회적 약자들도 당당하게 자기를 주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힘 없는 사람들은 주권 행세를 못 하죠. 주권 행세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미국이요, 지금 남북한을 지금 다 갖고 노는 겁니다, 사실은. 남한은 뭐로 만들어놨다? 아까 얘기했죠. 남한은 미군 기지로 만들어놨고 남한 사람들은 꼬봉으로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그 거부를 못하고 부정을 못합니다. 부정하면 뭐로 몰린다? 이적 말갱이로 몰린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정신착란에 걸리냐 하면은 3일 전날 태극기 들고 나가서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조기 들고 나가서 흔들고 있어요. 밟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3.1절에는 미국을 강렬하게 규탄하고 거부해야 되겠죠. 왜?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그죠?
완전히 일본 놈한테 던져준 거죠, 한국을. 그런데 그런 장난을 일으키고 있었던 게 우리의 지난 역사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다 100%가 다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죠. 이 있잖아, 그죠? 이 미국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짧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일괄 타결을 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죠? 일괄 타결 뭡니까? 핵 중단하고 그 다음에 조미 종전하고 수교하고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평화가 담보되고 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근데 이걸 결사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 누굽니까? 예? 미국이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조선이 안 하려고 합니까? 미국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사탄이 없어져 버리면요, 미국은 진짜 큰일이에요. 왜? 여기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후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세계 패권은 어떻게 된다?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 짓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핵이라는 사탄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근데요, 미국 패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못 넘깁니다. 이건 제가 그 사드 강의할 때 한 강의를 그 전적으로 여기 투입해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경제 패권도 곧 무너지고요. 군사 패권도 이미 군사 패권이라는 게 옛날에는 핵 패권이었죠, 그죠? 근데 핵 패권은 이미 핵이 뭐 여러 나라가 9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핵 패권 가는 거 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 패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패권은 그죠? 항모 패권입니다. 항공모함 패권인데 이것도요, 항공모함 패권도 지금 거의 무력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이제 이 군사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뚱펑 21D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요, 항모 킬러예요. 항모가 위력을 막상 전쟁이 붙으면은 아까 얘기한 뚱펑 21D가 그죠? 항모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항모는요, 항모의 제일 취약점이 보니까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공격력은 막강한데, 그죠? 비행기 80대씩 실어가지고 막 막강한데 이 자체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모 킬러가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패권도 이미 거의 무력화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폭도 못해요. 기술 패권은요, 이미 기술은 선진국들이 상당히 견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AI 기술이라는 것도 이미 그죠? 미국이 독점하는 시대는 독점이 안 됩니다. 중국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패권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뭘 아직도 1920세기적 패권주의적 발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저는 미국에 큰 불행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강대국끼리 협조해가지고 세계 평화체제를 좀 추구하고 구축할 것 같으면 미국의 그죠? 주도권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군사 패권주의를 지향하면 할수록 그죠? 미국의 패권은 급속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체제도 그죠?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양극화가 지금 이 괜찮은 나라 중에서는 최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 이 미국의 사회 통합력도 그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거의 꽝이 됩니다. LA 폭동이 있었죠. 그죠?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라든지 몇 개 주에서는 그죠? 주 독립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불언간 이런 사회 통합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미국 내에 어떤 그런 그 내적 갈등 이걸 그죠? 저는 수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형편없는 나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포위 작전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포위 작전을 하는데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 제일 좋은 게 한국. 왜? 중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 그죠? 그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우다웨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다웨이가 와가지고 이 사드가 중국 동북 북부 있잖아요, 그죠? 북부 지역 전체를 커버한대요. 그럼 중국의 반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가. 미국, 중국이 용납하겠어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죠? 이건 뭐 요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그 신냉전으로 가는 구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깨버릴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됐으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걸 깨는 일은요. 그 다음에 북한을 이 북을 좀 이제 이 개방으로 끌고 가는 일은요. 저는 남북 협력 이외의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북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요. 미국의 사탄 논리도 거의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가면서 제 생각이 이래요. KTX하고 고속도로만 있잖아요. 그죠? 북한에 그 뭐 남한 돈으로 뚫어주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민족 이익으로 가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세계 평화의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려면 그런 담대한 계획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맡아야 되겠죠. 참 아쉽죠. 그래서 사드를 거부하고 평화를 주도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둘 다 서로 친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뭐 친하자. 미국도 하고도 친하자. 중국하고도 친하자. 이래 하면서 그죠? 남북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그 길이 지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리더가 지금 필요하고 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자, 이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준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경이로운 일들도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첫째 의미는 제가 볼 때, 물론 딴 사람 보면 다르게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스스로가 주권자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힘으로 한국의 두 개 거대 권력, 국가 권력, 자본 권력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선요, 이 시위에서 비폭력 전술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정말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상대방이 폭력을 휘두르면 오히려 있잖아요. 궁지에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도록 계속 평화 시위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그죠? 어떤 이 한국인의 주권자 의식에 맞는 수준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한국 주권자의 70~80%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걸 그 촛불의 과제로 제시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버 안 했죠. 그죠? 그게 성과를 이뤄낸 또 중요한 어떤 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법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권 영역, 군사 정권 시절에는 형편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오늘날 이런까지 차츰차츰 진화돼 가지고 그죠? 한국의 공권력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요 괜찮습니다. 두테르테 하는 짓 봤죠? 그냥 막 죽여보잖아. 이런 수준의 공권력을 가진 나라도 그죠? 저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왜 한국의 공권력은 주권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요, 사실은. 저는 한국의
이게 막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홍익인간 국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국인들의 국가 인식은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국가 인식은 뭐냐 하면은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좀 더 왕조 시대에는 어떤 형태에서요? 민본주의라고 그랬죠. 국가는 누구를 위해,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겁니다. 이게 그죠?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퍼져 있고 그게 마인드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한국인들이 어땠습니까? 분노했죠. 그죠? 저항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 저 뭐예요? 미국에서 그 경찰이 하는 행동들 보면 유럽도 거의 마찬가지 같아요. 너무 난폭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사회가 공존의 국가,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200만의 촛불 주권자가 탄생했죠. 저는 대체로 촛불에 참여했는 분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만 정도. 이분들은 그죠?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같이 했거든, 그죠?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주권자들의 참여의 한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를 제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목격하고 경험했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국가 앞에 충성명세 드린 존재가 아니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 인식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큰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식은 뭐였습니까? 국민이라는 인식이었죠. 그죠? 우리 스스로 국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도 최상천은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 주권자가 탄생함으로써 이제는 주권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국가를 제압하고 또 이제 주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한 거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행 리더 출연. 이재명 얘기입니다. 얘기 많이 할까요? 생략할까요? 이 이재명의 경우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재명의 첫째 능력을 제가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실사고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학습 능력도 굉장히 빼어나요. 뭘 한 가지, 한 사회에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걸 금방 캐치해가지고 그 문제를 탐구해가지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는데 뭐 심하게 며칠 안 걸려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오랜 노동의 과정, 삶의 과정에서 터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고시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사구신 능력이 발휘되면서 한국 사회에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작은 도시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악의 도시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불과 한 4, 5년 만에. 그 도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근데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과정의 모든 갈등 요인들을 흡수해가지고, 그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 청년과 노인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빈부의 갈등, 그죠? 뭐 이런 갈등 요인들을 거의 다 흡수해요. 오히려 그 갈등 요인들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참여를 만들어내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은 그거 하나도 못했죠. 오히려 자기가 작살나죠. 그죠? 통합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2 공경회, 뭐 6.25 전후회 이런 사람들 거지요. 그 다음에 그 꼴통 할배들까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이재명을 말이지 뭡니까 탄압하지 마라 이런 식의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옹호할 정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맡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있는 그 갈등 요인들을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죠? 내가 특히 주목한 건 이 점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직 때가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남 시민들이 다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분당 사람들요, 나 분당 산다 하지 성남 산다 안 캐요. 그런데 지금은 성남 산다. 그죠? 서울만 살아도 그죠? 나 한국 산다 안 캐요. 아, 서울 살아도 있잖아요, 그죠? 강남 사는 사람은요, 나 서울 산다 안 캐요. 강남 산다. 그럼 거기도 또 뭐 동네가 뭐 예를 들면 나 대치동 산다 이렇게 해요. 저는 월계동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4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단련되고 더 능력을 키워갔으면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변질되면 그건 뭐 우리가 막 혼내주죠. 그래서 이 촛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이루어낸 것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얻었어요? 사실 자유를 얻었죠. 그렇죠?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마구잡이 끌고 가거나 탄압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죠.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자유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양극화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 고통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만으로는 안 되겠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는? 평등이 필요해. 지금 이게 촛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법 앞에 평등부터 해. 박근혜 구속해. 이재명 구속해.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요거로 그칠까요? 법 앞에 평등을 거치면 그건 좀 나아지겠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결과의 공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의 공평을 하는 방식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제도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같은 거. 이런 게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나면은 그때는 자유가 충만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겠죠, 그죠? 그죠? 그 모델을 또 정착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대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헌법 체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걸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대안은 이미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삼균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돼.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돼. 그 다음에 교육이 평등해야 돼. 이게 삼균주의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다른 나라의 어떤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안을 마련해 놨어요. 1940년대에. 우리가 그걸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완의 촛불혁명. 그러면은 이 지금 촛불혁명이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 그죠? 겨우 우리가 얻은 건 뭐였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걸 다 얻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기본적인 게 얻었다. 그러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촛불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실패했죠. 주권자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주권자가 그리 많이 탄생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역사는 역시 점핑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폭적 자본주의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건 아직까지 뭐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좀 연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합시다. 우리 현대사를 볼 것 같으면요, 87년도 시대는 사실은 두목의 시대에 살았죠, 그죠? 두목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것들 전부 두목이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두목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두목 주권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민주화운동을 통해가지고 이걸 엎었죠. 엎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이전까지도 자본주의가 아닌 건 아닌데 자본주의란 특징보다는 조폭적 특징이 훨씬 강했어요. 그럼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조작하면은 말이죠, 끌고 가가지고 조지고 간첩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못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대로 가게 되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시대가 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타. 근데 두목 시대하고 스타 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죠? 두목 시대는 모든 걸 누가 결정합니까? 두목이 결정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국민이죠, 그야말로. 쫄개들이죠, 그죠? 스타 시대는, 스타는 누가 만들어줘요? 팬이 만들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팬이 힘이 훨씬 커진 겁니다, 이제. 스타라고 시건방지에 굴다는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렇더라도 그 시대는 누가 주도해요? 스타가 주도하죠, 그죠? 스타가 다 먹고. 팬한테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넘어서 가지고 내가 주인인 시대, 네가 주인인 시대,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권자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주권자들이 얼마 정도 생겼다? 한 200만 정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자 시대를 넘어가지고 단순한 주권자 시대가 아니고 진짜 주권자들의 권리와 어떤 삶이 보장되는 그죠? 주권자 나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주권자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가진 큰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요. 이건 나중에 또 이런 걸 가지고 인본주의 전통 이것만 해도 한 몇 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데. 여하튼 인본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딴 나라들의 국가론을 볼 것 같으면요. 이거는 진짜 가진 자들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실제 어떻든 간에 한국인들의 어떤 인식 속에서는 그죠. 국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된 게 홍익인간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건국신화가 그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민본주의에 가서도요. 서구의 직접 생산자들은 노예 아니면 농노였죠. 자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공민입니다. 이게 공민. 뭐 선거권이 그때 선거 하나 할 때 아니니까 공민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을 국가에서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토 사상 그러면 그게 전부 왕의 땅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왕의 토지다가 아니고 땅 전체가 왕의 것인데 이때 이 실제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왕이 소유해야 되냐? 귀족 몇 놈이 그 독점하는 거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토 사상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에? 그래야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동학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왜곡됐어요. 동학 때만 해도 그죠? 사람들 보면은 서로 한울림 그랬다 그러거든요. 상대방을 극히 공경하는 한 사람을 한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인간 존중 사상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도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지한테도. 우리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과 한국어 이거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우리 말이요 분별력이 가장 빼어난 말입니다. 노란 색깔을 수십 가지 만들어내죠, 그죠? 노랗다서부터 누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팅팅하다,
근데 그죠? 그 말 속에는요, 자연의 색깔만이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감정까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섬세하게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말을 배우면은 감성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차이들을 체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머리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게 뭘까요?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만 제대로 배워도 차이를 구분하는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최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최고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뇌세포가 어떻게 돼가지고 머리 좋은 거 아니고 그건 한국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되는 데는요, 문자의 소통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자 소통력이 한자어 가지고는요,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보를요, 소수가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은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알면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독점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정보를 통한 독재가 불가능하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죠? 그 누구나 개개인이 이 정보에 접근해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주권자가 되는 이게 굉장히 쉬운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권자 나라로 가는 굉장히 큰 무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촛불 주권자, 국가를 제압해봤고 주권자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행 리더 이재명. 이 사람이 있는 것도 나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주권자 나라로 갈 수 있는 4가지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학습 능력이 좋고 실사구시 능력도 좋고 한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혁명가적 기질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가 혁명 한번 해보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 혁명떡을 준비했어요. 자기 대통령이 쫙, 한 접시 쫙 돌려. 저도 저 시루떡 준비해놨어요. 혁명떡 한 접시씩 받았다면요, 사람 마음 달라져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작은 거 같죠?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혁명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걸 딱 보고 기본소득제라는 혁명떡을 자기가 집권하면 돌릴 떡을 딱 만들어 놨던 겁니다. 내가 그 기본소득제 들고 나오는 거, 저 사람 진짜 똑똑하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년의 꿈이 우리가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4가지 자산이 있는데, 저도
반찬 하나는 보태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이 주권자 나라 밥상에 반찬 하나는 보태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꿈꿔왔던 걸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너무 그 감사합니다. 사람 나라 꿈인데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곧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어떤 모순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 핵심 뭐냐 하면은 개개인이 가지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국가 개념하고 정반대 국가 개념이죠. 그죠? 국가는 통치 주체인데, 그죠? 이제는 뭐? 이 사람들이 주체고 지원해 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 나라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국가를 인본국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왜 해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왜 지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영토 지키기 위한 거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도 뭐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람 안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또 그걸 제도화한 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러자면은 주권자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건 흔히 보조성의 원리라 그래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해 놓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일어서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회에도 100%가 자기가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한 70% 정도는요, 힘들게 돼 있어요. 혼자 일어서기가. 왜? 가난 때문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홀로서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홀로서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지금 뭐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기업도 자본주의 기업은 언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본은 어떤 생산을 전혀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 삼성에 투자했던 돈을 내일 어디 가죠? 소니에 가고. 이건 국경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을 주도하는 힘은 뭡니까? 지식과 기술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본은 뭡니까? 다만 그걸 되도록 해주는 수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중심의 생산 시스템을 가면요, 미래 사회는 맞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뭐 중심? 지식, 기술 중심.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기업 자체를. 그 다음에 나만들기 교육. 이는 모든 개인이 독립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독립적 개인은 누가 만들어갔냐?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갔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요. 자기가 만들어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시스템을 짜놓고 이러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독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세뇌해 준 대로 신문 보고 그대로 안 따라가겠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10년 정도 하게 되면요, 어릴 때부터요, 이 아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이 보육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놀러 갔다 온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돈 쓰는 거라든지 옷의 선택이라든지 또 이사 가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안 갈래 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 선택권을 행사해온 아이들은 그죠? 한 15살 정도만 되면요, 거의 독립적 개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박탈해버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은 10년 정도면은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면은 거의 모든 학생이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확신해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나라 이런 꿈을 꾸면서 99년도에 출판사를 하나 차렸어요. 대학 교수를 다 그만두기 직전에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내가 나가가지고 사람나라 전사가 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동구청, 대구의 동구청에 가가지고 출판사 하나 차렸어요. 출판사 이름이 사람나라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제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틀이 거의 이제 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8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뭐 게으르기도 하고 또 내 얘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우리 여기 그 시민 채널 송 선생님이 그래도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요, 아, 이제는 사람 나라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제가 참 되게 고마운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 의견을 어떻다 하는 걸 댓글로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있잖아요, 그죠? 뭐 최상철이 네 말 들으면 옳다 이게 아니고, 네? 자기 의견을 달아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이나 나에 대한 비판, 뭐 구름 잡는 소리 하냐 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가 토론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게 제가 워낙
저한테는 참 좀 감동을 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취미가 쇼핑이었는데 최상천의 강의를 남편의 권유로 청강 후 180도로 바뀌어 정치에 관심이 생겼고 더 열렬한 팬이 되었고 책을 보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때 읽었어야 하는 필독서를 찾아 읽으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포기하기 힘들었던 쇼핑으로 인한 소비 충동이 신세계를 발견 후 많이 개선되고 필요에 의한 학구열로 인해 세상 보는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그걸 막 사기 위해서 충동한 자기를 잃어버린 시절이었거든요. 그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세상을 이제 자기 눈으로 읽겠다는 의지가 생긴 겁니다. 나는 이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고 이 사회의 주권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상천의 사람나라는 6월 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여기 참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특히 시민 채널 성쌤이 아주 성쌤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